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2026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낙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른 주님을 찬송하면서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누이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맹포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어제는 햄충인을 맞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 위에 쇠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가 먼저 간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겨진 유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좌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 보좌를 흔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한 근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성령을 풀어주시듯 가슴을 뜨게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 100마디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보다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양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군 장병들과 나라를 지키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반도 가운데 참된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과 나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서는 날 살아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면 아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좌우로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앞뒤로 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거는 전체 설교의 10컷 요약만 합니다. 첫 줄,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또 우리 좌우에 하십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또 앞뒤로 하겠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너는 무슨 말인지 아느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앞 다 있습니다. 배울 것도 없고 보시면 다 나오니까.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첫 주일입니다. 6월은 우리나라의 5천 역사 중에서 가장 슬픈 달입니다. 언어, 문화, 음식, 전통, 이 모든 것이 같은 민족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78년 동안 남북 분단의 슬픈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구소련의 계획이
남북으로 갈라놓은 지 78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적은 이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도록 군사 지원을 한 구소련과 통일을 눈앞에 놔두었는데 100만 명 군대를 전쟁에 개입하여 통일을 못하게 한 중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충렬을 높이 드러낸 순국선열과 6.25 혹은 영령의 충렬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은 선열들의 피와 유엔의 참전국들과 혈맹으로 맺어진 미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반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양 세력 간의 패권 경쟁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대륙 세력의 몽골족인 원나라의 간섭을 80년간이나 받았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뒤에는 중은 본토의 대륙 세력인 명나라와 청나라의 조공과 책봉 체제에 잇따라 편입되었습니다. 대륙의 명청 교체기를 준하여 우리 민족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해양 세력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627년에 정묘호란과 1630년에 병자호란과 다시 대륙 세력 만주족의 청에 굴복한 우리나라는 또다시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의 결과 다시 해양 세력 일본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고 마침내 국권을 침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해양 세력 일본이 서서히 힘을 키워 대륙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고 조선을 집어삼키는 신흥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동안 적게는 900회, 많게는 몇 회에 1300회. 이게 안 나와 있구나. 많게는 1300회 이러는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외침을 받지 않는 기간이 78년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전쟁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 그렇죠.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크게 4번이나 도움을 줬습니다. 4번. 몇 번이라고요? 4번. 4번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 말기에 몽골족이 전 원나라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또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1392년부터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조선을 1882년 5월 22일 미국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조미 수호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양 국가가 맺은 최초의 수호 통상 조약이었습니다. 그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일 조약으로 휴전 협정을 맺은 뒤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은 청나라에서 독립한 자주 독립국이 되어졌습니다. 이때까지 기간이 503년간 우리는 중공의 속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 식민지화를 위한 포석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서대문구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독,
독립문이 있었죠. 이 독립문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은문입니다. 영은문. 이 영은문은 무슨 문이냐면 중국에서 조선으로 사신이 올 때에 조선왕이 가수에 가서 영접하는 그것이 영은문이었습니다. 중국 황제의 은혜를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후 중국 속박에서 벗어난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영어문을 헐어버리고 중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재필 박사가 주축이 되어져서 1897년 그 자리에 세운 것이 바로 무슨 문요? 독립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독립문에 대한 오해가 희극이 된 사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 3.1절 기념식에 이 머지리 같은 대통령이 카페에 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3.1절 날 그 독립문이 일본에서 해방되어서 기념하는 줄 알고 그 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는데 중국에서 독립방송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 영문이고 영문을 헐고 세운 것이 독립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가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이 우리나라 두 번째 도온 것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약 조화에 의해 국군을 상실한 이후 1945년 8월 15일 미국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을 일제의 35년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1950년 김일성이 시작한 6.25 전쟁 때 즉각 군대를 보내 김일성의 즉각 야욕을 분쇄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953년 38선을 그어가지고 그나마 남쪽에서나마 시장경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해준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미국은 1950년 7월 1일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이후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전사자 54,246명을 비롯하여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3,284명 등 총 17만 2,800여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국군 희생자가 64만 5천 명에 비해 무려 27%나 됩니다. 이처럼 많은 미군이 한국 땅에서 희생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감동시킨 것은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하여 35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요. 또한 장관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미8군 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무렵게 만듭니다. 즉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1952년 미 3, 4단의 중대장으로 참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남의 나라에서 참전하여 전사했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미 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중장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미 제24단장 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부자가 모두 6.25 전쟁에 헌신한 참전 가족입니다. 여기에 샘 워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요.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28살의 나이로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를 아십니까? 1950년 여름 6.25 전쟁 초기 파죽지처럼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앞에서 대한민국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임수도 부산이 지책인 낙동강 방선 미 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중장은 후퇴를 입에 올리던 미군과 한국군 지휘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건축을 뼈들고
그 유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Stand or die. 뭐 말입니까? 버티거나 아니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바다로 쫓겨나 몰살당할 것이다. 덩케르크는 없다. 더 이상은 후퇴는 없다. 그는 그 절망적인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며 기어이 대한민국의 숨통을 살려냈습니다. 서울에 가면 워커힐 호텔을 아시죠? 네. 여기 바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시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그 끔찍한 전장에는 8군 사령관인 아버지 워커 장뿐만 아니라 그의 외아들인 24세의 샘 워커도 대위도 미 제24 보병사단의 중대장으로 소총을 들고 최전선에서 한개 뒹굴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장성이 자신의 귀한 외아들을 가장 위험한 사지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비극은 1950년 12월 23일에 찾아왔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다시 악화되던 밀성 겨울, 전선을 시찰하러 이동하던 워커 장군의 지프차가 서울 도봉구 부근에서 한국군 트럭과 충돌해 전복되었습니다. 낙동강의 영웅 워커 장군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도쿄에 있던 유해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최전방에서 중대장으로 전투를 지휘하고 있던 워커 장군의 아들 샘 워커 대위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친의 유해를 모시고 당장 미국 본토로 귀환하라. 아버지가 전사했다. 장례를 치러야 한다. 최고 사령관이 직접 귀국을 명령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24살의 청년 장교가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간 것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렵던 참호 속에서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들은 청년 장교는 그 달콤하고도 합당한 생존의 동아줄을 단칼에 찢어버렸습니다. 샘 워커 대위는 메가드의 귀국 명령을 거부하며 이렇게 타전했습니다. 나의 부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중대장인 제가 어찌 부하들을 이곳에 버려두고 나 혼자 살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남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차관관을 홀로 태평양 넘어 알링턴 국립모지로 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대신 그는 다시 술탄을 챙기고 눈 덮인 전방에 참호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타국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불사했고 아들은 자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아버지의 장례식마저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모를 나라에 총과 대포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상류사회의 가장 고일한 도덕과 핏값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얄팍한 이념 장사꾼들이 틈만 나면 훼손하려 드는 한미동맹의 진짜 밑바닥에 흐르는 묵직한 본질입니다. 화산 봄꽃이 피어나는 출근길, 우리가 숨쉬다 단위에 누리던 이 6월의 아침은 아버지의 관을 턴 비행기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종이 눈물을 훔치고 다시 총을 쥐었던 24세 이방인 청년의 그 거룩하고도 고독한 뒷모습 위에 세워진 기적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특권 뒤로 숨기 바쁜 비단 시대에 진짜 어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가슴을 서늘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아버지를 잃은 뒤에도 이 아들은 1977년 미 육군 대장이 되어서 자유의 불사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전했었던 벤 필터 장군도 한국전에 참전하여 사단장, 군단장, 8군 사령관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 지니 벤 필터 2세도 한국전에 지원하여 B-52 폭격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지니 대위는 1952년 4월 4일 새벽 전폭기를 몰고 파남도 순천 지역에서 야간 출격 공군 전투 중에 북조선 인민군 대공포에 전사했습니다. 지니 대위가 처음 결심했을 때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미 해병 1 항공단장 필더 해리슨 장군의 아들 윌리엄 해리스 소령은 중공군 2차 공세 때 장지로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알렌 데라스 국장의 아들 데라스 2세도 해병 중위로 참전해 모래에 총상을 입고 평생 상위 용사로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극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육군 대장의 아들도 6.25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거나 중상을 입은 장병들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전에서 받은 사람이 136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464명보다는 작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124명보다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전역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훈장을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된 에밀 카폰데이입니다. 전사한 지 62년 되는 해에 수수받았습니다. 카폰데이는 1950년 11월 미 제1기병사단 8기병 연대 3대대 소속의 군종 신부로서 평안북도 운산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아서 부상병들을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주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최근에 감염되어 많은 고생을 했고 나중에는 폐렴으로 포롱수용소에서 사망할 때까지 병사들을 돌보며 신부로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공로로 명예훈장을 수습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시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신임 소위 365명 중에 한국전역에 참여할 때가 전산 장교가 110명이나 됩니다. 110명이 참전했고 그 중에 41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대망을 펼치기 위해 사관학교에 입교했는데 인간하자마자 한국전쟁에서 희생되었습니다. 피어보지도 못한 그들의 통한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준 그들이 한없이 고맙습니다. 이 일은 6.25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위층, 잘난 사람 중에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 또는 요즘 휴전시대에 좌파로 활동하는 인간들은
한 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미군들의 정신을 반인하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국가를 위해 못한 것을 꼭 애국심으로 제대로 표현했으면 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그늘이 들었던 6.25 전쟁 다시 필리핀이 미국과 영국이 이어 세 번째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에 과거 여러 강국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아오다가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필리핀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독립 이후에도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은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일념으로 약 7,500명이 6.25 전쟁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큰 전투를 격전이 율동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천군 율동에서 일명 율동 전투라고 합니다. 이곳은 철원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삼봉국도 인근으로 당시 재탈환한 서울을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중공군 34사단 전 병력을 동원해 핵심 지역인 율동을 하여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율동을 사수하고 있었던 것은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이었습니다. 벌떼처럼 밀고 내려오는 4만 명의 중공군에게 맞서할 필리핀군은 겨우 1,400명 뿐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숫자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병, 운전병, 치사병들도 전투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 대대는 중공군의 폭격으로 상해지휘본부와 통신까지도 두들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테러 차단의 위기에서 방어전을 펼치던 중대장 콘라도 디압 대위는 대대장으로부터 즉각 철수 명령을 지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존자를 구출하고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한 후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뒤 역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적진을 돌파하며 곧이 탈환을 성공했지만 디압 대위는 적의 총탄을 맞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율동 전투에서 죽기 살기로 산 필리핀군은 12명 전사, 부상 38명, 6명 실종인 반면에 중공군은 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쳐 이 땅의 자유를 지켜주신 6.25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50년 12월 31일 미 해병 제1사단 올리버 스미스 장군은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장진호 전투에 전사한 해병대원들의 임시 묘지가 있는 흥남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선 스미스 장군은 너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민족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해야 할 가치 있는 민족이다 라는 말을 하며 전사한 부하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항공으로 철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한국인 피난민을 살리기 위해 부상병들만 항공으로 후송하고 일반 장미들은 피난민을 보호하며 피난민과 같이 육로로
철수했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찾아서 피난민을 지옥의 땅에 그들의 내버려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미스 장군은 우리의 어떤 면을 보고 이 민족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해야 할 가치 있는 민족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외국 군대가 피를 흘려서도 구원해야 할 가치 있는 우리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습니까? 스미스 장군이 다시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고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이 참전한 결과 3년간 약 48명인 미군이 참전했어. 그중 10%인 4만 명이 전사하고 실종되었습니다. 미군은 전쟁 중에 전쟁 직후 1953년 10월 한미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1961년까지 대규모 무상 경제 원조를 했고 총 70년 말까지 무상 군사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북조선은 말하기를 미군이 대한민국을 강점해 민족 통일을 막고 한국을 경제적으로 수탈했다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공과 성장은 미국의 안보 지원과 경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굳건한 군수안보와 경제 번영의 토대가 된 한미 동맹이 78년 만에 68년 만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었죠. 그때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신뢰도를 존중 비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미국의 믿을 만한 동맹국인지를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국민의 무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국의 민주화, 이러한 국내 정치 문제에 더 적극 개입하지 않고 독재 정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미국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정말 믿을 만한 동맹국일까요? 헨리 키신저나 엘빈 토필러를 포함한 대다수 미국 학자들은 한국이 통일되거나 중공 패권 시대가 오면 한국은 중공의 영향권에 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전문가와 일본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내의 한국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런 전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미국 진영에 남으리라는 예측은 거의 없습니다. 워싱턴의 외교가와 학계에서는 한국은 이미 중공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다고 현재 완료형의 중공 경사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그들의 이론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동안 한국의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보여온 행동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중공 경사론을 부인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제 행동은 점점 이를 더 재확인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4.10 선거 결과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박빙 또는 국힘 우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가 보수 대참패로 나오자 보수 진영은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 망연자실 허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가했던 미국과 일본은 달랐습니다. 사전에 그 어떤 낌새를 눈치챈 듯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국 선거에 북중이 군사적 도발이나 모조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거 기간 중 3개 항모 전단을 한반도 주변에 파견한다는 유례없는 발표를 한과 동시에 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놓고 일본 자유대의 기본 전수 방어 개념의 지위를 크게 격상시키고 여부의 전쟁도 가능하도록 바꾸고 이에 따른 군비 정강과 미일 합동 작전을 위한 작전 지휘 체계 구축 문제를 위한 물밑 접촉을 해왔습니다. 나아가 대중 태평양 방어망인 AUKUS 동맹체에 필리핀을 참여시키기 위한 정상회담도 추진했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있었던 여러분 엑시스 라인을 아시죠? 네. 이것이 바로 제2의 엑시스 라인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을 뺀 동북아 안보 전략과 지형을 다시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러한 일련의 주요한 과정에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이 갖는 함의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충격일 수 없습니다. 불길한 조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전에서 봤듯이 스스로 방어할 의지가 없는 국가는 언제나 버림받아 왔다는 점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오랜 동맹을 버리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중공과 거듭 택하고 있으니 그 충격이 어떨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켜줄 가치가 없는 잠재적 직국이 된 대한민국에 미군을 남겨둘 이유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 애인을 따라 떠나버린 아내를 위해 보디가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가늠하기 어렵고 식물 정권이 된 윤 정부의 주한미군과 미국민들의 안전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은 더욱 신속한 결정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도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 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북조선과 중공은 지체 없이 한반도 접수에 나설 것입니다. 중공에 쎄쎄하기만 된다고 하는 이재명이 요청해서 들어왔다. 한국에 왔다. 그렇게 하면 미국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중공의 실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중공의 안보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대만 합병 전에 반드시 한국을 손봐야 하는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개한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무능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많은 인민의 손실과 천문학적인 재정 손실을 마다하지 않고 공산 침략을 막아줬으면 물론 각종 원조와 군사기술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마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덕분에 세계 12의 선진국가 5대 군사 강국의 대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랜 세월을 멈추질 모르는 한국인들의 변망들을 무식하는 반미운동에 시달려서 또한 문재인 정권 5년간 친중 일본의 태도로 인해 겪어야 했던 당혹스러운 일들, 뼈아픈 경험을 한 미국으로서는
또 친윤 정권이 다시 등장했으니까 이것도 문제다. 더욱이 가능하기 어려울 만큼 불확실성이 커서 미국으로서도 달리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식민지 정부와 무엇을 논의하며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한미 방위 조약은 분명 상호 방위 조약이므로 서로 도와야 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중 전선에 동참해 달라는 기대는 중공을 더 의식해서 극구 기피하는 이재명 정부를 보십시오. 반감마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우리를 위해 돈만 주고 피를 흘리고 너희들 문제는 우리는 알 바 없다. 우리를 위해서 돈 갖다 주고 피 흘려주고 그렇게만 해라. 이런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전서라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적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해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국들은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다, AI다, 각종 첨단 기술 분야와 제2차 배터리 이런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해서 수천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지원은 고사하고 불합리한 세금 감면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입법마저 부자 특혜다 그러면서 발목을 잡고 도리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서 기업을 반기업 정서에 억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돌파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늘리는 것은 기업 경영학적으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물며 사회주의 정권이 재탄생하거나 미군이 철수하기로 한다면 모든 외국 자본은 철수 러시를 이룰 것이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도피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급여, 복지 지출 수요는 폭발하고 국고는 고갈되고 이번 선거에 앞서 또 고유가 대책금이라고 또 전 국민에 퍼날라주고 그렇게 되면은 생산은 감소하고 물가는 폭등하여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이란 비난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돌이키기도 너무나 힘든 한계입니다. 온 국민이 각자 혁명적 지각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정부와 힘을 합쳐 전국적 한거에 나선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종북주의자들이 국가 주도 세력이 됐으니 이 발전과 풍요로 더 꽃피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대호각성하는 것이나 이 또한 먼 이야기겠죠. 또 이번 지방 승리를 거머쥔 저들이 더욱 강력하게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헌법은 미국처럼 국회에 대통령 탄핵권을 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주지 않아서 의회 우위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낮고 의회 운영이 민주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치 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취약한 도구입니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느 일당이 절대 다수 의식을 차지할 경우 그 당이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후진적 전제정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대통령 탄핵안 같이 국회에 발의한 중대 법안을 의결할 경우에도 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있지만 자기 당
자기 사람들이니까 뭐 더 할 수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번 선거 계기로 전 국민이 각 지역마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점점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가슴만 아플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한미동맹, 이것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맡고 있는 사상 최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위정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균열의 징후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신호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신호라는 것입니다. 안보의 기둥인 한미동맹 체제는 우리에게 73년 동안 안정된 평화를 담보해준 핵심 이익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 체제가 치기는 이래로 한반도에는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었고 우리의 주변국으로부터 단 한 번의 외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미 군사 동맹 체제 덕분에 자유와 민주주의도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과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한국이 국가 대 국가로 대등하게면 고려와 세우의 동맹이라고 일컬어지는 한미동맹 덕분이었습니다. 한미동맹 체결로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73년 동안이나 전쟁 없는 평화를 구가하며 안정 속에서 내부 발전에 몰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산업화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오늘의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으켜 놓은 대반석이 바로 한미동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5천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전략과 정책을 뽑으러 간다면 주저없이 바로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요청과 전쟁의 비극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전쟁 없는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미동맹이 결정된 1953년 10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가 겪은 일제 식민지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 비극적 전쟁에 참여를 겪지 않고 전쟁 없는 평화라는 그 축복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자유의 가치를 발전시켜서 오늘의 변념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1992년 필리핀의 국내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는 어려운 데다 반미 데모가 극심했고 필리핀 의회는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미군 주둔 협정 연장을 거부하며 그리고 미군이 1992년 철수했습니다. 그 이듬해 바로 중공이 쳐들어와서 스플래틀리 군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섬 하나를 뺏겨버렸죠. 1989년 유엔에서 만든 세계해양법이 있었지만 중공은 1992년 중공해양법을 멋대로 만들고 필리핀 영토인 스카보르 섬까지도 점령해버렸습니다. 필리핀은 반미 감정 때문에 미군을 내보낸 후 국방개혁도 실패하고 경제 발전도 실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공의 영토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야 필리핀은 정신을 차리고 부랴부랴
2014년 타국의 군대가 필리핀에 주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게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군사기지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국은 2016년에 자국의 공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병 겨우 18명을 보냈지만 필리핀은 다시 미군 기지가 들어오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법적인 영토 도둑질을 막으려면 미군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49년 한국전쟁 직전 국회 부의장 김약수와 남노장 프락치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건의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미군의 고문과 500명 미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해버렸습니다. 이어서 1950년 1월 21일 에치슨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는 미 방위선 밖이라고 하는 에치슨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낌새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격용 무기를 보내달라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승만이가 이 김일성 북조선을 침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이어 스탈린의 내락을 받은 김일성은 탱크와 중포를 은밀하게 산바시지대에 쫙 깔아놨습니다. 6.25 6월 20일 새벽 4시를 기해 일제히 낙침한 것입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떠난 후 베트남이 월맹에 넘어갔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요 무기 보유국이었지만 베트남은 월맹 국가 수반 호치민의 공산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베트남군은 최상지휘부부터 말단 사병까지 다 부패하여 미국이 제공한 무기와 탄약, 식량을 월맹군이나 베트콩한테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걔네 다 착복하고 살해 사욕을 채우고 유령 군인을 명단에 넣어가지고 급여와 식량을 빼먹었습니다. 미군이 포기한 후 아프간 정부도 탈레반에 넘어갔습니다. 아프간 정부군도 베트남군이 하던 그대로 무기와 탄약과 식량과 유령 군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것을 빼먹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대통령이야 모든 고위 공무원이 부패했습니다. 정부군이 30만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만 명뿐이었습니다. 미국은 24만 명분의 전쟁 물자와 급여를 추가로 보유해줬는데 망할 것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탈레반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으로 망명한 대통령 대신 대통령궁을 접수하고 탈레반 국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궁을 수비하던 특수군 200명을 너희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지만 정작 무장해제 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모두 공개 사살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주한미군이 떠나면 제2의 흥남 철수 사태, 제2의 베트남, 제2의 아프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북조선의 핵 공포의 노예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120여 년 만에 다시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투전판으로 변해버리고 외국의 투자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경제는 삽시간에 블랙홀 상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난 이 나라는 1910년에 세계 지도에서 민족 국가로서 조선이 사라졌습니다. 일제의 침탈과 만왕을 밀려난 대한의 독립투사들은 거친 만주별판으로 가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혈관에는 거친 만주별판에서 일본군 총에 쓰러져간 독립투사들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경찰의 악랄한 고문 앞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숨지간 이름 없는 외국 지사들에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들이 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랄한 고문과 맷질로 방광과 내장이 터져 썩어가는 몸을 웅크리며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서 숨져간 18살 소녀 유관순이 중공 홍코 공원에서 자기는 폭탄을 가슴에 안은 채 일본군 요인들을 향하여 폭탄을 던진 24살의 윤봉길이 우리 인생의 선배였습니다. 우리는 피가 부글부글 끓는 아픔과 분노와 탄식을 다같이 느끼며 진심으로 외국 시자들에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인 미국이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6일 후 8월 15일 일본의 히로토 천황이 카이로선과 포츠담 선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므로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일본의 식민이었던 조선도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 그 어떤 나라에도 없던 건국의 4대 기둥인 건국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시장경제, 셋째는 한미동맹, 넷째는 기독교 입국론이었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의 집을 지은 결과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150여 개 신생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우리들은 행복해지는 순간마다 있는다. 누군가가 우리들을 위해 피를 흘렸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너희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 기도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를 아십니까? 그 내용은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해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이미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선진들의 피와 유엔군 참전국들과 혈맹인 미국의 도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국과 국가를 위해 싸운 님들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유시대 수호를 위해 부의를 보면 행동하고 적과 싸워야 할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국가의 전사로 호국 영령의 뜻을 이어 최후의 5분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수많은 유엔 참전국들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림으로 이 자유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방탕으로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선조들처럼 피로써 이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그 위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오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고요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널 기도하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꽃게가 부르리 성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늘 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회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승부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며 현충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헌신한 많은 분들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가 생명을 들인 이들의 순간 지선을 기억하며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보다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양심을 다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장병들과 나라를 지키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반도 가운데 참된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전체 요약을 한 자작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의 비, 그 붉은 꽃. 오천년 긴 세월 슬픔의 강을 예수님의 칼바람소 우리는 너희를 맺네. 죄를 어린 자와 태양의 거센 그 사이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렸지. 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먹고 자란다. 그 붉은 피가 흐른 자리에 평화가 싹트고 굳게 서는 민주가 다시는 종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 주신 자유 그 가치를 기억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 위에 바다 건넌 그대들, 대통령의 아들도 장군의 혈육들도 장진호 찬바람과 평안도의 어둠 속에서 나를 위해 흘린 피가 이 땅의 뿌리가 되었네. 노르망디의 영웅도 을동의 필리핀 용사도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던 그 고귀한 헌신. 너희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스미스찬도 외치네. 잠들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 흐르기네. 자유는 공짜가 아니면 피를 먹고 자란다. 그 붉은 피가 흐른 자리에 평화가 싹트고 굳게 서는 민주가 다시는 종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 주신 자유 그 가치를 기억하라. 이 순간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 소리, 우리 민족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시나니.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 나라를 지켜내리. 자유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야. 다시는 종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 주신 자유 그 가치를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라는 찬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지켜주소서. 기도로 세운 이 나라 지키소서. 복음이 만든 한강의 기적,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소서. 주여 대한민국 지켜주소서. 은혜로 이 나라 다시 세우소서. 눈물로 외치며 무릎 꿇으니 주여 이 땅을 축복하소서. 타락과 어둠을 물리쳐 주소서.
다시 피어나 이 땅의 복음을 채우소서. 주여 대한민국 지켜주소서. 은혜로 이 나라 다시 세우소서. 눈물로 외치며 무릎 꿇으니 주여 이 땅을 축복하소서. 기도의 열매가 강물처럼 흐르게 복음의 빛으로 나라가 새로워지게 주여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찬란한 내일을 허락하소서. 주여 대한민국 지켜주소서. 기도와 복음으로 다시 세우소서. 믿음의 외침이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 땅을 축복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를 위해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순국선을과 호국 영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